안녕하세요. 전 50살 여성입니다.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흔히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죠. 목숨과도 바꿀 수 있고 아무리 큰 돈을 준대도 세상을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사람. 바로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과 얽힌 특별한 일이 있는데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너무 특별해서 서툴지만 한자 한자 적어봐요. 내 아들 훈이를 생각하면서요. 전 좀 이른 나이에 혼인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꽤 큰 시장 근처에 한의원이 있었던지라 환자가 아주 많았답니다. 어머니는 주부셨는데 종종 아버지 병원 가셨어요. 아버지한테 간식도 싸다 드리고 도시락도 싸다 드리고 가서 청소도 하면서 손도 보태셨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한의원에 자주 갔으니 그곳에 오는 많은 환자를 봤어요. 단골 환자 중에는 저를 알아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죠. 한의원에는 다양한 환자가 많이 오셨어요. 발목이나 손목, 허리 등을 삐끗해서 침 맞으러 오시는 분도 계셨고 어린 아기 한약 지으러 오시는 분, 부모님 녹용 맞춰 드리러 오시는 분, 사고 나서 진찰과 치료 위에 오시는 분 등 많은 분이 계셨죠. 그 사이에서 원장님 외동딸이었던 전 인기 스타였어요. 우리 아버지 덕에 아픈 허리가 다 나으셨다는 분도 계셨고 소화가 잘 된다 하신 분도 계셨고 변을 잘 보게 되셨다는 분도 계셨죠. 그런 말씀을 한마디씩 하시면서 제게 캔디나 과자 등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의원 가는 게 재밌었어요. 아버지도 제가 가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올해는 못 있었고 밖에서 손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길었지만 잠시라도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아버지가 멋진 영웅처럼 여겨져서 뿌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의원에 저는 외동딸이었으니 솔직히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집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계셨고요. 비싼 옷들도 많이 입었고 초등학교도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때의 저는 부모님에게 그런 공주 대접을 받는 것은 좋았지만 공부는 영 흥미가 없었습니다. 외우는 것도 잘 못했고 계산도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딸은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렴. 아빠가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할게. 요즘 말로는 딸 바보라고들 하죠. 저희 아버지가 바로 그 딸 바보였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가 총 4분이 계셨습니다. 모두 다 남자였죠. 그 옛날에 아들 넷이라니 저의 할머니가 얼마나 뿌듯하셨겠어요. 그런데 좋지만은 않았던 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이 많이 가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총 6식구가 살았는데 다들 잘 먹는 남자들이니 먹는 걸로 엄청 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희 아버지가 막내였거든요. 그러니 항상 모든 것이 마지막 순이었죠. 먹는 것을 먹어도 제일 꼴찌로 남은 부스럭이나 먹고 어딜 가더라도 못 가거나 제일 꼴찌로 가셨답니다. 공부도 별다르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큰아빠는 어찌저찌 대학교까지 가게 되었고 둘째 큰아빠는 고등학교 중퇴 후 취업, 셋째 큰아빠도 고등학교 중퇴 후 취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애초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조차 포기하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하셨대요. 큰아버지들도 매일 아버지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러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기가 생기셨고 17살 나이에 집에서 나오게 되셨답니다.
그때부터 혼자 힘으로 일하고 돈 벌면서 공부를 했고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대학교 갈 수 있는 입학 자격 검정고시까지 합격하셔서 대학교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줄줄이 다 적기도 어려울 만큼 아버지는 많은 일들을 하셨고 온갖 고생 끝에 원하시던 꿈을 이루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의사가 되신 거였고 저희 어머니랑 결혼해서 한 푼 한 푼 모으시고 병원 개원까지 하게 되신 거였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나이가 친구들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30대 중반에 낳으셨는데 요즘엔 보통이 30대 중반에 출산을 하곤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그 정도면 나이가 많으신 거였죠. 아무튼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고생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가슴에 팍 꽂히진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부유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의 집이, 그랬던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막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등산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등산이 아니더라도 워낙에 밖으로 자주 나가시던 분이셨습니다. 주말 되면 저와 어머니와 함께 낚시도 가셨고 계곡에도 놀러 가고 바다도 구경 가고 공원도 가고 그러셨죠. 매일같이 답답한 병원에만 계셔서 그런지 그런 자연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14살이 되고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관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등산복을 차려입은 채 입술을 삐쭉 내밀고 계셨죠. 정말 같이 등산 안 갈 거야? 네, 저는 오늘은 안 가요. 오늘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안 나오셔서 집에 있어야죠. 우리 예쁜 공주 밥도 차려주고 같이 책도 읽고요.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에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새벽에 비가 조금 왔으니까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히 다녀요. 알겠죠? 그래, 알겠어. 다녀올게. 네, 다녀와요. 입술을 삐쭉 내밀고 운동화 끈을 정리하시는 아버지에게 저도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장 근처에 병원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병원 원장님들과 함께 등산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휴가이셔서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두고 나가시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 혼자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산에서 추락을 하셨습니다. 늦은 오후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셔서 아버지와 같이 산에 가셨던 아저씨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급히 가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아버지를 찾는 구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깜깜무소식, 어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하늘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다시 볼 일은 없었습니다. 가정부를 쓸 만큼의 여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한의원을 정리하셨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가 원래 가구를 만들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17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곱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아버지가 병원을 차리게 된 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처럼 외동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후 기댈 친정도 하나 없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함께 산에 올라가셨던
주변 병원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딱했는지 좀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일도 할 수 있게 병원에 자리를 내주기도 하셨고 식재료 같은 걸 소소하게 나눠주시면서 저희를 챙겨주셨죠. 그 덕에 저와 어머니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의 집을 잃게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개원하시면서 대출을 좀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TV에 나오는 것처럼 집안에 빨간 딱지가 막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그 빨간 딱지들이 100개는 넘게 집에 붙어 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와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동네에 거처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온갖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학교에서 전혀 모르던 친구들과, 아니,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어 지내게 되었고요.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어머니와 제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마주치는 시간이라고는 오직 자기 전 2~3시간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힘겨워 풀린 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다 할 추억도 없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너무 외톨이처럼 지내서 그랬을까요? 전혀 즐겁지도 들뜨지도 설레지도 않는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집에서도 외롭고 하니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괜찮다고 하는 상업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는 외국어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졸업 후 곧바로 한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했던 업무는 보통 전화로 미팅 날짜 잡거나 회의 준비하거나 컴퓨터도 좀 다루고 외국 거래처랑 통화도 하는 그냥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네요. 영업팀과 기획팀, 그 중간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 일하다가 운 좋게 비서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관련된 일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전보다 편하기도 했고 구두 신고 뛰어다닐 일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한 운명의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규모가 작진 않았거든요. 회사 경비 겸 안전요원 같은 사람들이 2~3명씩 교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사장실 근처도 오갔고 여러 번 마주치게 되었죠. 하는 일은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 지나갈 때면 항상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나서 코를 꽉 막곤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이상하게 담배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했는데 정말 담배를 안 피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나서 그 남자한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1년 좀 안 되었나.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렇구나. 냄새가. 아니, 향기가 좋아서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흡연을 안 하시나 봐요. 네,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셔서. 아,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죠. 죄송해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게 그 남자와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뭔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 거기서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기에 별거 아닌 이 말에서 호감을 느끼게 된 거였겠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마주치면 종종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그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바로 그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놓고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평일에는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꼭 행복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행복이 넉넉한 경제적 여건에서 오지 않을까 싶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였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또한 보기 좋았습니다. 회사 내에 있던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던 저희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게 되었고 자연스레 저녁 식사도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1년 정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회피하기만 하고 항상 선을 그어놓고 저를 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더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할 생각인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결혼하자고 안 해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니까 남자가 엄청 당황을 하더라고요. 입술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깨물었다 말았다를 반복하면서 냉수만 들이켰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가 있으면 말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요. 그 무게를 나눠 들자고 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 저를 만나는 1년 동안 남자의 어머니 병세가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제가 저 말을 할 당시에는 한 달째 입원 중이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은 나누는 게 아닐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같이 만나러 가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양쪽 어른들의 허락이 필요하니 언젠가 봐야 할 것은 미리 당겨본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지르기는 했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다음 날 잘 차려입고 나섰는데 병원 앞에서 심호흡을 몇 번 해야 했는지를 모릅니다. 약국에서 청심환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자가 병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모습만 거의 봐서 양복이 익숙했는데 편안한 차림의 남자가 새롭고 좋았습니다. 남자는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남자의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셨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침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모습으로 첫 만남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정말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미인이셔요. 참 예뻐요. 정말. 야무지고 손도 곱고 목소리도 나긋하니 어디서 이런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우리 아들이 기특할 지경이네. 부끄러워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온화하게 웃으시며 천천히 저를 살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이 저를 눈에 담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님은 한참 저를 보시더니 소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원이요? 듣기로는 두 사람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지만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짐이 될까봐 그렇지. 짐이란요, 어머니.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느껴지네요. 내가 죽기 전에 두 사람 결혼하는 건 꼭 보고 싶거든요. 그게 내 소원인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저희의 결혼 허락을 너무나도 배려 깊게 말씀하시며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고민이 덜어지니 저희는 빠른 속도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식장도 알아보고 드레스도 고르고 참 꿈 같은 하루들이었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려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서 같이 혼주 한복도 맞추러 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의 사랑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터무니없이 큰 금액의 허수음이 나오기도 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애를 쓰기도 했지만 저희는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둘 다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고 어디 비빌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수준에 맞는 결혼식을 하자는 것도 마음이 맞았고요. 비록 결혼식은 소소하게 준비했지만 저희의 사랑은 결코 소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더한 결혼식이 치러졌고 양쪽 혼주석에는 저희의 소중한 어머니들이 자리하셨습니다. 평소에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살면서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아보겠나요? 꿈 같은 행복한 시간 후에 저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믿었던 시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말 정신도 못 차리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고 하셨던 어머니 소원을 이루었으니 되었다는 듯이 그렇게 떠나버리셨습니다. 남편은 결혼에 대한 행복을 느끼기도 전에 슬픔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금방 회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 집에 반찬도 채워 놓으시고 남편 몸보신 해야 한다며 백숙도 해주시고 어머니가 사위 위로하겠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에는 어머니와 막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는데 결혼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각각 닮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긴가민가 하며 병원에 갔는데 임신 6주라는 소식과 아기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니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를 문지르게 되었죠. 그리고 2주 뒤에 이번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설레며 초음파를 확인했는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쿵쾅쿵쾅 뛰었던 심장이 왜 뛰지 않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기가 갖고 싶었을 뿐인데 유산이라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아기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보름 정도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 후에는 자궁이 더 깨끗해져서 임신이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직 우리는 젊고 건강하니까 더 노력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임신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꼬박 1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병원 가서 주수를 확인하고 아기집이 생긴 것도 봤는데 어느 날 보리를 보다가 혈액이 나오더니 그대로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2번이나 유산을 하다니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식사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했고 병원에서 먹으라고 추천해주는 영양제도 큰돈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끝내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 대신에 다른 것이 생겼죠. 뵌 적 없는 시아버지의 병, 폐암 유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획에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남편의 몸에 자리 잡은 암세포는 커져만 갔고 만달일 폐암 3기가 되어서야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정말 아기 준비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던 사람이었거든요. 아기가 안 생기는 것에 대해 남편도 속상할 법한 듯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저를 먼저 위로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에 지칠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폐암 선고를 받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불쌍하리만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못 지켜줘서 끝까지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바보 같았습니다. 아픈 건 본인이면서 되려 저를 걱정하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되지 않았고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원 일을 했을 만큼 듬직했던 남편이 살이 쭉쭉 빠져서 몸무게의 앞자리가 2번 바뀌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주름 하나 없던 피부에 자글자글한 주름까지 생겼고 볼이 홀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다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아픈 지 2년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문 닫을 때쯤에 가서 사람도 많이 없고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상인분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애기 엄마, 남편만 챙기지 말고 애기도 좀 챙겨. 무슨 말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한 3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걸어오는 폼이 너무 귀여워서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길을 잃었나 싶었습니다. 아이는 어디서 주워온 건지 너덜너덜한 배추잎을 냠냠 씹어 먹으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마 한가운데에는 나란히 점이 2개가 있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단 그 아이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시장 안에 가게들 대부분이 문을 닫아서 어두운 길을 그 어린애 혼자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너 몇 살이야? 이름은 뭐야? 엄마는 엄마랑 같이 왔어? 집 어딘지 모르지? 3살짜리 아이를 붙잡고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차림새도 외출복도 아니고 내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집에 있다가 나온 건가? 잠깐 외출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상인분의 자녀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이곳저곳을 돌면서 늦게까지 불이 켜진 곳들을 찾아가서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모두 다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불이 켜져 있던 입구 쪽 쌀 가게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이, 아이 아까 오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오늘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입구에서 어떤 젊은 남자랑 이 아이가 있던 걸 본 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가만히 서 있길래 뭐 사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왔나 했는데 아이고, 애 부모가 찾으러 안 왔어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빠와 서 있었다니. 그런데 차림새도 그렇고 아직까지 안 나타난 것도 그렇고 혹시 버려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내복 목덜미에서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적혀 있네. 목걸이에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른 그쪽으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뉴스에도 아이 유기 사건을 많이 다루던 때였거든요. 안 되겠다. 경찰서에 데려다 주자. 잠깐만. 경찰서를 가려던 저를 붙잡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서로 보내면 분명 고아원이나 보육원으로 갈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일단 우리가 조금만 더 데리고 있는 거 어때? 고아원이나 보육원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를 조금 더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찾으러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매일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봤습니다. 아이와 함께요.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애를 뭐가 밉다고 버렸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경찰서에 차마 데려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민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지 보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각혈을 하며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가느다란 목숨을 늘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러다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하셨는데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신을 잃은 남편은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냉랭한 새벽의 공기처럼 남편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던 내 편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지. 친정 어머니도 저 결혼하고 2년 뒤에 사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유일한 내 가족이자 내 편이었던 남편이 떠나버렸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 서럽고 무서워서 조문객들한테 제대로 응대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위로해주던 작은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만난 그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뭘 안다고 내내 제 옆에 꼭 붙어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입에 오물거리던 과자가 조금 남으면 나눠줄 줄도 아는 아이였습니다. 너 나랑 같이 살래? 그렇게 버림받은 그 아이와 혼자가 된 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저와 아이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사 후 한동안은 아이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두고 어디를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연히 일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냥 쉴 수는 없어서 동네 아주머니들 쫓아다니며 손으로 하는 소일거리들 도와서 푼돈을 벌고 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중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아이를 위해 쓰기로 했던 돈이었습니다. 저도 일했고 남편도 일했으니 그게 꽤 모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는 건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게다가 새로운 식구가 생겼으니 준비할 것도 많았습니다. 몇 달을 그 돈으로 살고 손부업 쫓아다니며 하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취업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경력이 많은 애 엄마는
잘 안 써주더라고요. 좋은 자리에 올려졌다가 애 때문에 배신한다 뭐라나. 안 그래도 아이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자리를 고르기도 까다로웠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고 다니다가 옆 동네에 있는 직원이 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의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큰 회사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슈도 없던 회사라서 조용히 매일 반복적인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짧았고요. 그만큼 급여가 적긴 했지만 이만한 것이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 밑으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등본을 떼어보면 제 밑에 아이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육아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제가 육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서툴렀습니다. 기저귀 사이즈를 몰라서 잘못 사는 일도 있었고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고 아이가 하는 말은 처음에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육아하면서 밤에 혼자 눈물을 훔친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책임지기로 한 이상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어떻게든 잘 키워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일하고 살림하고 육아까지 하는 일상은 너무나도 벅찼지만 아이가 저를 보며 웃어주고 저를 안아주고 저를 믿어줄 때면 갑자기 없던 힘도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제 인생에서는 아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이는 금방금방 자랐습니다. 분명 말도 못하던 3살 때 만났는데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죠. 저는 아이에게 제가 엄마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말하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착하게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이마에 있는 2개의 점도 점점 커지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아무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녀서 어릴 때는 친구들이 좀 놀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착하고 성격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니까 놀렸던 아이들도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운명처럼 와준 아이였고 그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저와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아프셨고 남편까지 아프다가 죽었으니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 시험에서 몇 개를 틀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죠. 초등학생 때는 받아쓰기에서 빵점을 맞기도 하고 구구단도 늦게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중학교 가서는 갑자기 반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방에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중학생 때 내내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하고 전교에서도 10등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뭐가 되려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확 느껴졌습니다. 부담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었죠. 이 애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겠다는 책임감이요. 그래서 투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저냥 먹고 사는 수준이었거든요. 작은 빌라에서 둘이 살면서 배는 채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적금 아주 조금 넣고 있었고요. 애 학원이라도 보내줘야겠다 싶어서 퇴근하고 아르바이트를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평일 저녁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매일 퇴근하고 3시간씩 청소 일을 했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에 있었던지라 청소 일이 힘들었지만 적응하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힘들 때면 아들 사진 꺼내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아들 중3 때부터 대형 학원도 보내줬습니다.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또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곧잘 하던 저희 아이는 교장 선생님 추천서까지 받아서 4년제 대학의 원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기 좋게 합격을 했더랬죠. 엄마, 나 합격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졸업하고 엄마 호강시켜 줄게요. 듬직한 우리 아들이 두 팔로 저를 꽉 안아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생명을 이렇게 멋지게 키워내다니 참 뿌듯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백화점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차서 더 이상 제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별 수 있겠나요? 아이 학비 벌려면 가리지 않고 일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들 군대도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꼬박 6년을 백화점 식품관에서 일을 했네요. 아들은 졸업하고 곧바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착실하게 공부도 잘했고 과대까지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다르게 리더십 있는 성격에 포부도 크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지만 정말 잘 컸다 생각했죠. 이제는 어엿하게 사회생활까지 하니까 정말 다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내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가 지금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 또한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퇴근길에 걸려온 그 통화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전화를 잘 안 하던 아이라서 웬일인가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팔이 너무 아프다며 비명을 지르던 아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통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백화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일단 달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생겼다. 정말 큰일이 생겼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눈에서는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20분을 정처 없이 뛰었고 아들한테 전화만 수십 통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겁니다. 곧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정확하게 알 순 없는 상황이었지만 평상시에 소리 한 번 안 지르는 아들이 그렇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응급실의 상황은 TV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침대를 끌고 이리저리 뛰어가는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의 외침, 여기저기 빨간 자국들. 안에 우리 아들이 있다니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곧 아들을 찾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피로 범벅이 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냐며 다가왔고 간호사인지 의사 선생님인지 두세 명이 더 다가와서 아들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글자가 빼곡한 종이 몇 장을 다 읽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잡고 아무데나 사인을 하며 제발 빨리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수술방에 들어갔고 저는 넋이라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아들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신호등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다친 것은 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연달아 부딪힌 두 대의 차량 주인과 같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려는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리 큰 사고를 당하는지 정말 속상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보다도 더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욕심도 많고 밝은 우리 아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폐암 선고를 받고 무너졌던 것처럼 아들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엔 저도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어린 것을 대체 왜? 차라리 내 팔을 가져가지 싶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아들과 그저 멍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다 큰 아들에게 밥을 먹여줬고 다 큰 아들 세수를 시켜주고 치료를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남은 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돈이 나온 병원비를 봤을 때도 무념무상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너무 좋아서 아들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희는 병원 공원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될 때였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거인지도 모르겠네요. 훈아, 너 사실 내 아들 아니야. 아들은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랐는지 눈이 엄청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조금 알고 있었어요. 아들 말로는 혈액형이 이상했답니다. 고등학생 때 알게 되었다더라고요. 저는 혈액형이 O형인데 아들은 AB형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O형한테서 AB형이 절대 나올 수 없다랍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대요. 어쩐지 생김새도 안 닮았고 태어났을 때 사진이 하나 없는 것이 이상했다더라고요. 참 혈액형 때문에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니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한테 아무 말 안 했어? 그래도 나 키워준 건 엄마가 맞잖아요. 그럼 엄마인 거 아니에요. 제 엄마가 따로 어디에 있던지 없던지 엄마는 제 엄마예요. 그건 확실해요. 말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아들을 두고 엄마가 되어서 같이 무너지면 어쩌나 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 했습니다. 보험비와 모아둔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조금 받았습니다. 돈이 되는 건 일단 다 팔았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도 팔고 오죽했으면 남편에게 받은 목걸이까지 팔았습니다. 이것저것 팔아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것 또한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리가 이미 사라져 버렸거든요. 급한 대로 집 주변에 아주머니를 구한다는 종이를 붙인 음식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제가 받은 대출과 아들의 학자금 대출에 원금과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거기에 생활비, 공과금, 월세까지 내야 했고요. 그렇게 두어 달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먹을 반찬이 없어서 김이라도 사려고 마트에 갔습니다. 큰 김 한 봉지를 들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에 1,000원이 달랑 한 장 있더라고요. 갑자기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커다란 김을 가져다 놓고 낱개로 파는 김을 하나 사서 집에 갔습니다. 잔돈으로 받은 동전 몇 개를 손에 꼭 쥐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주변에 몇 없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제가 일을 할 만한 자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음식점은 오후에 몇 시간만 하는 거라서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제대로 일을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아들 학원 보내주겠다고 잠깐 했던 청소 일을 같이 했던 사람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부잣집에 가정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신의 딸이 출산을 해서 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마침 사람이 필요한 참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으면 해볼 생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는 딸 조리 끝나면 지방에 있는 아들네 갈 거라면서 저만 괜찮으면 쭉 할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사실 가정부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선뜻 용기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일을 하셨던 아주머니가 잠깐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져 주셨는데 제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니까 자리 소개해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락했습니다. 저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빨리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사는 건 아니었고 출퇴근을 하는 가정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빨래랑 청소를 하고 점심을 차리고 또 청소하고 음식하고 잠깐 쉬다가 저녁 차려놓고 퇴근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을 하게 된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마당도 엄청 넓고 2층까지 있는 커다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사모님하고 사장님은 굉장히 착하셨습니다. 제가 가정부 일이 처음이라고 했는데도 흔쾌히 받아주셨고 모르는 것들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집에는 외동딸이 한 명 있었는데 굉장히 예쁘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는 딸이었습니다. 20대 그 딸을 보고 있으니 저희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괜히 고생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래도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노릇 열심히 맡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설까지는 아니었지만 우산이 있어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모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산 하나 가져가요. 눈이 많이 오네요. 괜찮습니다. 목도리 두르면 안 맞아요. 집에 우산이 몇 갠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같이 나가요. 오랜만에 눈이 많이 오네요. 눈 보니까 괜히 낭만적이고 좋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사모님. 사모님과 나란히 우산 2개를 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대문을 열던 그때였습니다. 엄마. 대문을 열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 여기는 어쩐 일이야? 눈이 많이 와서 엄마 모시러 왔죠. 아들은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죠. 잃어버린 오른손을 대신해서 왼손으로 글씨도 쓰고 밥도 먹는 연습을 하던 때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집으로 올라가려 하셨던 사모님께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어머,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박훈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훤칠하니 잘생겼네. 사모님께서는 저와 아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다친 것도 알고 있었고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걸 말하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 왜인지 사모님은 참 편하더라고요. 가끔 사모님하고 티타임을 갖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편견 없이 인사해 주시는 모습에 그저 감사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모님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아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사모님, 이마에 이거. 저희 아들 점이 좀 특이하죠. 원래부터 있었어요. 2개가 나란히. 이게 이런 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연이요? 이 점이 혹시 발 보여줄 수 있어요? 갑자기 아들한테 발을 보여달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발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양말을 벗고 발을 보여주겠어요. 사모님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발가락이 이상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 발가락이 한마디가 짧지 않나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은 저를 만났던 그날부터 왼쪽 두 번째 발가락에 첫마디가 없이 짧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뛰는 것이나 걷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체 사모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사모님은 잠깐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들은 양말을 벗고 한마디가 없는 발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뜨거운 차로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마에 점이 2개 있고 발가락이 한마디가 없는 3살짜리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사모님은 아들을 납치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돈을 달라는 어설픈 전화가 왔지만 약속 장소에는 범인도 아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성인이 다 되어서 나타난 꼴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물론이고 저와 아들도 이게 정말 진짜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곧이어 사장님도 오셨고 사장님 또한 아들의 점과 특이한 발가락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아들과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들 설마 했던 대로 99.9% 일치라고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일에 모두들 입이 떡 벌어졌고 사모님과 사장님은 눈물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대체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희가 모여서 얘기를 나누며 예상한 것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3살에 납치가 되었고 납치범이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납치범이 아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 버리고 간 것 같고요. 그때 시장에서 아들이 누군가와 있었다는 걸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남자가 납치범이 아니었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을 시장에서 발견했던 날이 납치범이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던 날과 일치하기도 했고요. 납치범이 말한 약속 장소와 아들이 있던 시장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목걸이에 있던 전화번호였습니다. 분명 없는 번호라고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 목걸이를 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사모님에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예전 집 번호와 한 자리만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목걸이가 만들어졌을 때 번호가 잘못 적힌 것 같은데 모르고 채우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 전화번호가 잘못되었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복잡하고도 억울한 상황으로 아들은 사모님 댁에서 제 곁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과 사장님께서는 아들을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좋은 엄마를 뒀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빼앗을 생각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래도 뭔가 살해나 하고 싶은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살해를 하고 싶다던 사모님과 사장님께서는 저와 아들이 살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례가 어디 있나. 이걸 진짜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저희를 위해서 일자리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중소기업 회장이셨는데 다방면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이 나이에 회사 경리팀 총괄 매니저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들은 전공을 살려서 마케팅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얼떨떨하기만 한데 사장님과 사모님께서는 부담 갖지 말라며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민하던 아들과 전 직장에서 각자 자리에서 좋은 실력 보여주는 걸로 보답하자 했어요. 아들이 한쪽 팔이지만 힘을 보여주겠다며 자기만 믿으라 하더군요. 다시 밝아진 아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한테 다시금 희망 주고 용기 주신 사모님과 사장님한테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요. 솔직히 언젠가 아들 친부모님이 나타나 저를 외면하면 어쩌나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얘기하니까 아들이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 낳아준 엄마도 엄마고 키워준 엄마도 엄마라 해요. 그리고 자기는 키워준 엄마가 더 소중하다 하네요. 말이라도 너무 고맙고 뿌듯해요. 인생에 참 많은 가족 사건, 사고를 겪어서 한때는 내가 문제인가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해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